권력을 탐한 제갈량. 제갈량은 오랜 기간 충신의 대명사로 알려져 왔습니다. 천하를 떠돌면서 유표의 객장에 불과하던 유비에게 천하 삼분지계를 펼쳐 황제에 오르게 했고, 유비가 백제성에서 세상을 뜨자 17살이 황제 유선을 보좌하여 북벌을 추진하다 오장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충신의 대명사였습니다. 특히 북벌을 추진하며 후주 유선에게 바친 출사표는 1800년 동안 중국 고대 문인과 시인들은 물론 현대의 중국 연구자들에게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명의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충신이 아니며 이밀의 진정표를 읽고 울지 않는 사람은 효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오랜 기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봉건사회에서 제갈량의 충성 대상은 당연히 초구의 황제인 유비와 유선입니다. 제갈량의 충신임은 후대의 역사가들에게 당연시 되었지만 먼저 주군인 유비와 유선이 제갈량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를 살피는 것은 제갈량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여집니다. 후주 유선은 제갈량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죽자 삼국지 연희는 유선이 친히 제갈량의 유해를 정군산에 안장하고 면양 땅에 사당을 세워 계절에 따라 제사를 지내게 했다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달랐습니다. 제갈량 사후 여러 곳에서 그의 사당을 세우고자 하였지만 유선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제각기 들판이나 민가에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유선이 면양에 제갈량 사당 건립을 허락한 것은 제갈량이 죽은 지 20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그것도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마지못해 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밑바닥에서 자수성가하며 황제에 대한 야망을 품었던 유비와는 달리 유선은 출생 이후 고생과는 거리가 멀었고 근성도 부족했습니다. 황제에 오르는데 경쟁자도 없었고 혹시 모를 경쟁자인 양자 유봉도 제갈량과 유비가 맹다리 반란을 이유로 제거하였습니다. 유선은 천하를 제패하려는 야망이 없었고 황제에 오르자 제갈량에게 모든 국사를 위임하였습니다. 훗날 익주 토박이인 초주가 유일하게 항복을 권유하자 유선은 이를 싱겁게 받아들이고 안락한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실제 황제권을 행사하던 오나라 손호는 항복 직후 원인을 알 수 없이 죽어버렸지만 허수아비 황제였던 유선은 천수를 누리고 사망했습니다. 유선은 황제였지만 실권은 제갈량이 죄다 손아귀에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녹상서사 집책으로 내조를 장악하였고 승상을 맡았으므로 조정인, 외조도 통제하였습니다. 제갈량은 중앙행정을 비롯한 인사, 외교, 군사권도 차지하였습니다. 익주목을 겸임하였으므로 촉한 전체의 지방행정권도 가지고 있었고 장비 사망 이후 장비가 맡았던 사례교유직도 승계하여 중앙과 지방의 모든 감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촉한이 검찰총장직인 사례교유직은 군령을 어긴 자를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촉의 모든 일들은 크거나 작거나 제갈량이 결정하였습니다. 유선은 모든 권한을 제갈량에게 저항 없이 맡겼습니다. 유선이 제갈량에게 정무는 갈씨께서 맡아보시구려, 제사는 내가 맡으리다 말한 것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자신의 위치에서 불가피하고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후주 유선에 앞선 선주 유비는 촉을 얻은 후 관우, 장비, 제갈량, 법정 4명에게만 특별히 각각 금 500근 등 포상을 실시하였지만 특별히 법정을 총애하였습니다. 제갈량이 거대 전략에 탁월했다면 법정은 전쟁의 작은 전술적 능력이 탁월한 것이 유비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정이 개인적 복수심으로 사적인 원한을 갚으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지만 제갈량은 이를 유비에게 문제 제기하기에는 법정과 유비와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제하였습니다. 유비는 생전에 전쟁터를 수행하는 작전 참모로 법정을 신뢰하였고 제갈량도 유비가 오나라를 정벌하는 이릉대전에서 참패한 뒤에 법정이 살았더라면 이릉대전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법정과 유비와의 특별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비가 한중왕으로 활약할 당시에는 제갈량은 전방의 작전 참모가 아닌 후방의
보급 담당이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승상으로 임명했지만 승상부를 개설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제갈량이 권력을 어느 선에서 제한을 가한 것입니다. 제갈량이 승상부를 개설할 수 있었던 것은 유비가 죽고 난 뒤 유손에게서 승상으로 임명받은 이후의 일로 승상부를 개설하고 나서야 독자적인 인재풀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유비는 황제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도 병권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직접 장악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경험한 유비는 특별히 누군가에게 절대적 권한을 위임하는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였는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유비가 죽기 직전 제갈량에게 유손을 대신하여 황제에 오르라는 유언을 남긴 진정한 의도는 자신이 사후 제갈량을 견제할 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바른말을 잘하여 박대하던 조자룡을 다시 발탁하고 이엄을 세워 제갈량과의 양강구도를 만들려고 했지만 유비가 죽자마자 제갈량은 이엄에게 보급 담당의 직책을 맡겼고 이엄이 군량 보급의 문제를 일으켜 실각하면서 이제 초기 조정에서는 누구도 제갈량의 권위에 맞설 수 있는 인물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와의 약속을 이유로 북보를 죽기 전까지 추진하면서 국력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위나라와의 전쟁을 고집하였습니다. 북보를 명분으로 한 전시체제를 중단한다면 초의 병권은 승상이 아닌 선제 유비 시절처럼 황제 유손에게 넘어가야 하는데 제갈량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나관중은 제갈량을 과도하게 미화합니다. 초안지에서 한신은 단 한 번의 기회를 타고 삼진을 점령하면서 한중을 탈출하지만 삼국지의 제갈량은 5차례의 북벌에도 불구하고 오장원에서 실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나관중은 제갈량을 신출규모란 전략가로 묘사합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제갈량은 방망파에서 화려한 첫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서전을 장식합니다. 제갈량을 무시하던 관우와 장비도 승리를 거둔 제갈량의 실력을 인정하는 계기로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방망파 전투는 202년의 일로 제갈량이 없는 상황에서 유비의 전략으로 승리한 싸움입니다. 제갈량은 207년부터 유비를 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제갈량은 날씨의 변화마저 예측하는 신통한 능력자로 적벽대전을 앞두고 안개가 낄 것을 미리 알고 노숙을 배에 태워 위나라 진영 앞까지 진출하여 10만 개의 화살을 얻는 책략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주인공은 제갈량이 아닌 손권이었습니다. 손권이 유수구 전투에서 조조의 진영으로 다가가자 조조가 국노소를 시켜 쏜 화살로 배가 기울 정도였다는 기록에서 나관중은 영감을 얻고 이를 제갈량을 미화하는 소재로 포장한 경우로 삼국지 연의와 정사 삼국지의 차이나는 부분입니다.